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송쌤. 아, 요새 시장이 완전 급변하고 있는데, 특히 뭐 네, 코스피나 메모리 쪽 장난 아닌 것 같거든요. 이쪽부터 한번 맞습니다.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어제까지만 해도요, 그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평생 본 적 없는 폭락, 사상 첫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IMF 때보다도 심한 폭락, 개미들 주식 퇴학 선언이 잇따라 이런 맥락의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불과 하루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한 6시간, 7시간 전에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열리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면 이제 미국에는 마이크론이 있는데요. 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무려 18%가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큰 주식이 지금 18%가 오르고 있다는 거. 내일 아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가지 않을까, 폭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밤새 엄청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뭐 ADR 형태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네, 그것도 지금 뭐 엄청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맞아요. 현재 보니까 한 17.3%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빠지다가 반등하는 게 두 가지일 수 있잖아요. 이제 뭐 추세 전환일 수도 있고,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는데, 네, 웅달님은 음.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선은 저도 왜 이렇게 갑자기 큰 상승을 할까? 이게 지금 개별주가 17%, 18%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동안 눌렸다고 해도, 많이 빠졌다고 해도,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차피 실적은 이미 다 발표가 된 거고, 근데 이제 뒤져봤더니,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 레오폴드라는 펀드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그 독일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챗GPT 오픈 AI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헤지 펀드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제 그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대략 한 25조 정도? 25조 이상이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이 펀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25조 이 펀드가 아예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AI 관련된 AI 인프라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거 관련된 주들이 많이 못 올랐다. 오히려 공매도 압박에 시달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운영하는 펀드의 이름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로 투자하고 있던 것들이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그 다음에 네비우스 그룹, 아이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엄청 많이 빠졌단 말이죠. SK하이닉스도 들어가고요. 근데 얘네가 가격이 근데 레버리지를 엄청 썼대요. 한 4배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펀드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이게 청산에 들어가면서 이 소식이 이제 그 월가에 퍼져나가면서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마이크론이나 뭐 아이렌이나 이런 주식들을 사는 게 아닌 거죠. 얘가 청산되면은 헐값에 나오니까 어, 이제 공매도를 친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보면 더 끌어내렸던 거죠. 근데 갑자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에 있는 이 펀드가 위기에 처하자 이거를 시타델이라는 곳이 전량 그 포트폴리오가 그 아예 청산되기 전에 이거를 그냥 시장 외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한 10%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 위기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 엄청난 위기가. 그러니까 기존에 공매도를 치던 세력들이 그 주식을 다시 사야 되는 거죠. 쇼커버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 네, 이렇게 이제 월스트리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슈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산될 뻔한 거를 음, 시타델에서 그좀
구해준 건가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청산되지 그렇, 않도록. 그렇죠. 뭐, 이제 이 레오폴드라는 이 대표가 막 돌았겠죠. 뭐 시타델도 가고 뭐 더 큰 이런 자산운용사들, 헤지펀드들에 가서 아 우리가 한 뭐 20% 30% 할인된 가격에 줄 테니까 이걸 다 받아달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타델이 그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해준 음. 거죠. 지금 이건 결과로 나온 거니까요. 그러면서 쇼커버가 더해지면서 지금 아이렌 같은 경우는 거의 30%, 마이크로는 이제 17%, 18%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파생 시장이 확실히 요새는 본주를 좀 많이 흔드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게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게 그동안 우리가 이게 주식이 눌린 이유를 보통 오늘 이 이유가 밝혀지기 전까지만 해도요. 보통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 눌린 이유가 뭐냐면 자본 지출은 문제가 없어요. 빅테크에서. 오히려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다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본 지출이 늘리는데 그 빅테크들이 현금 흐름이나 자본 지출을 계속 늘리기만 하니까 과연 이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은 이러한 투자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해서 반도체 주식 값이 눌렸단 말이죠. 이런 논리였는데 사실은 그 논리라고 해도 SK하이닉스가 막 60%까지 빠지고 삼성전자가 50%까지 빠지고 이런 거를 설명하기가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아무리 그 이슈가 있다 해도 너무 많이 빠지니까요. 근데 봤더니 이제 오늘 나온 뉴스로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 이면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공매도 세력이 있었으니까 더 싼 가격에 살 수가 있으니까 주식을 안 샀다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이제 더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악재 뉴스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시타델은 FOMC 전에는 금리 인상까지도 혼자 막 뉴스를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악의가 맞으면서 이런 상황을 조장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본 지출이나 이런 거는 다 허울 뿐인 거고 진짜 이유는 이거였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내일부터 이게 정말 추세 반전으로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알아보니까 이렇게 시타델이 이런 헤지 펀드가 이렇게 전체 포트폴리오를 사게 되면은 이거를 빠르면 한 달 안에 다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2, 30% 싸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반등을 주면은 이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 확정을 빨리 하는 거죠. 왜냐면 25조나 되니까 이거를 뭐 자신들의 온전한 자금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데서 또 빌려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2, 30% 수익이면 굉장히 큰 거고요. 거기서 뭐 15%, 20%만 가져간다고 해도 그러면은 이게 오버행 이슈라고 해서 또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일 이거를 어떻게 이제 될 것인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여나 이제 좀 너무 많은 물량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아, 이렇게 되면 이제 V자 반등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행 이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물량을 좀 매도해 두는 것도 이렇게 반등을 좀 크게 주면요, 내일. 뭐 2, 30%가 올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물량을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야, 25조면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네. 그게 시타델에서 이걸 털었는지 안 털었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안에 턴대요. 그러니까 어, 보통 이제 헤지 펀드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요 한 달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시장이 그거를 다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엔비디아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 뭐 시타델에서 판다고 해도 그 하락폭이 뭐 5% 정도, 7% 정도,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면은 예를 들어 아이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막 15%, 20%까지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2021년에 변동성이 암호화폐 쪽에 엄청 났잖아요. 네. 요즘에 메모리나 뭐 이렇게 반도체 쪽 시장을 보면은 그때 암호화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변동성이 좀 센 것 아, 같아요. 맞아요.
이 말이 요즘에 안 되죠. 네네. 뭐 오를 때도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오르고 빠질 때도 말도 안 되게 빠지는데 뭐 그 네. 원인이 시타델 뭐 이 이슈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두 배 레버리지 그리고 이제 뭐 대출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더해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조장된 것이 아닌가 싶고, 그 실제로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 기사를 보니까 그 과거에 97, 8년 정도에 LTCM이라고 해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거기 안에 들어갔어요. 그 팀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천재들의 실패라는 책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 성쌤께서 얘기하신 그런 파생 상품의 꼬리가 그 몸통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미국에서도 구제금융 비슷한 행위가 벌어지기도 했고 러시아는 이제 국가 부도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세하게 다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더 작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가 한 달 만에 30%에서 60%가 빠졌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 변동성 갖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고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안 빠지는데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슈가 요즘에 좀 많잖아요. 그 SK 네. 하이닉스 단일 종목. 근데 저는 이게 50% 넘게 빠졌으면 이거 청산이 됐어야 되는데 청산됐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청산됐죠. 그것도 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최근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JP 모건에서 잠깐 골드만삭스인가? 그 제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대형 금융기관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한 위험한 그 위기에 처한 그런 마진콜에 임박한 그런 것들이 한 90%가 청산이 됐대요. 지금 SK하이닉스가 60%가 빠졌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진 게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안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그만큼 그렇게 청산된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보시면은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보통 그 시장의 바닥을 확인할 때 네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신용 잔고가 감소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 ETF가 환매되는 거. 이것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도가 둔화되는 거, 그리고 인공지능 고대역폭 메모리가 수요 유지되는 거. 이건 이제 빅테크의 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인데 우리가 요거 네 번째 거는 확인을 했어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 둔화는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1조 3천억을 샀어요. 그런데도 코스피가 결국 마감할 때는 1% 떨어져서 마감을 했거든요. 개인들이 1조 4천억을 판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5%까지 올라가서 6천 포인트까지 갔다가 그게 다시 5,600에서 끝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미들은 이제 완전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래서 다 던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걸 노려가지고 1조 3천억치를 완전 저가에 어떻게 보면 산 거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걸 봤을 때 거의 이제 바닥권은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용잔고도 6월에 한 38조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 15%가 급감을 해가지고요. 지금 32조 수준에 다다랐고요. 반대 매매도 하루에 600억대까지 치솟는 등 강제 청산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발생이 돼서 특히나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쪽에 이런 물량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 반도체 HBM 쪽이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10배 이상 오른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에서 그런 것들이 청산이 되면서 더 큰 하락폭을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진짜 투자가 원래도 어려운데 요즘에 코스피를 보면은 아, 진짜 어렵다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만약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럼 일단은 좀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오늘 약간만 공개를 하면은
저희 같이 공부하는 고래동 공부 멤버십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은 던질 매도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폭등이 나오기 전에 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만 국한된 거냐? 예, 그냥 한 배짜리 갖고 계신 분이에요. 현물로. 그런 분들은 지금 던질 때가 아니죠. 60%, 50% 빠졌는데 지금 던지면 뭐가 남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국가 위기가 왔어도 이렇게 안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더 살지는 못한 망정 워런 버핏도 얘기했잖아요. 주식 투자하다가 50%를 나오는 거는 그냥 다반사라고요. 견디는 거라고요. 그걸 못 견디면 주식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레버리지가 있으면 다릅니다. 레버리지가 있으면 다른 게 어, 물론 지금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오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오버행 이슈 같은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떻게 단기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진짜 20% 이상, 20%막 가까이 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레버리지를 많이 썼으면은 20% 정도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메모리뿐만 아니라 빅테크들도, 그러니까 구글이나 메타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KPX 투자 때문에 순현금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메타도 뭐 10% 이상 폭락했었잖아요, 어저께. 빅테크 투자 지금 조금 싸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빅테크는 지금 이제 고점에서 한 12% 정도 빠졌거든요. 제가 오늘 오후에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포스트 장으로 올라왔네요. 많이. 7% 많이 올라왔네요. 아까 음. 10% 정도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실 매그스 요런 빅테크 주식들은 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모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최소 뭐 2년, 3년 계속해서 그냥 사기만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대신 몰빵을 하면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몰빵은 조금 애매한 수준인 것 같아요. 많이 빠지지가 않아가지고요. 그 요즘에 일론 머스크 주가 별로 그렇게 안 좋잖아요. 뭐 스페이스 네. X라던가 테슬라가 좀 안 좋은데 그쪽 지금 매수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삽니다. 만약에 음. 사더라도 그 NASA ETF 또는 UFO ETF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우주 산업 이런 거요? 네, 우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갖고도 있습니다. 거기로, 그걸로. 그래서 나사 같은 경우가 이제 스페이스X의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사 같은 거 보시면은 안 좋아요.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주 산업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네, 여기 보시면 안 좋죠. 많이 빠졌죠. 와, 네. 스페이스X랑,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스페이스 X랑 같이 예, 상장했나? 네, 맞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52% 하락했죠. 음. 근데 UFO 같은 거는 그래도 좀 납니다. 얘는 그래도 왜 낮냐면은 얘는 섞여 있는 주식들이 37%죠. 섞여 있는 주식들 가운데서 그 실제로 이익을 내고 있고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섞여 있어요. 음. 그래서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은 저라면 스페이스 X를 단독으로는 안 살 것 같고 나사를 살 것 같습니다. 지금 50%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모아가는 거, 뭐 2년, 3년 이렇게 모아가는 걸로 하면은 오케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스페이스X를 아무리 좋고 일론 머스크를 믿는다 해도 단일 종목을 모아가는 거는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조심스럽지만 매그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빅테크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막상 테슬라를 보면은 테슬라는 거의 오르지 못했고 심지어 어제는 300불을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300불을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테슬라는 이게 보고 있으면은 참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안 오릅니다. 생각보다 변동성도 너무 크고요. 1년에 한 번씩 50% 하락을 막 주거든요. 그런데도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랑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테슬라를 단독으로 사기보다는 매그스를 사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를 단독으로 사는 것보다는 나사도 조금 너무 공격적인 것 같고, 뭐 UFO를 사도
UFO만 사더라도 잘 오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때가 저는 이제 우주 산업이 좀 약간 펀더멘털이 바뀌었다라고 보는데 그때부터 여기까지 올랐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래도 4배가 오른 거거든요. 최근에 조정을 조금 받으면 예, 한 3배는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익률이면은 괜찮죠. 한 2년 투자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또 환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뭐, 원화를 많이 사서 그런지 지금 환율이 엄청 가파르게 빠졌거든요. 지금 네. 현재 환율이 한 14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환율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빠진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좀 추세가 전환된 걸 수 있을까요? 네, 그 1,400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저점이. 그리고 음. 나서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SK 물량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적당히 해결이 되고요. 그러면은 조금 환율이 더 오히려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바꿔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요즘에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실적이 상당히 좋잖아요. 네. 분기 영업이익이 뭐 삼성전자가 한 90조, 80조 정도 되고 SK 하이닉스가 한 60조 정도 돼서 둘이 합쳐서 분기에 한 140조 벌고 있잖아요. 그 네. 영향도 있을까요? 네, 있죠. 그것도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니까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환율은요. 왜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 잘 이게 판단이 참 어려워서 잠깐 그러면은 제가 잠깐만요. 요거 제가 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연준에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금리 인상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또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또 오늘은 또 전쟁이 미국이 또 대대적인 폭격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또 뉴스로 전해지는 것과 실제로 체감을 하는 거는 조금 거기에서도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그런 SK 문제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 구두 개입을 계속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이게 종합적으로 엮이면서 지금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1,300원 이렇게 막 1,200원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려간다 해도 1,400원대로 다시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다시 1,500원, 1,600원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환율하고 좀 엮어서 비트코인 이야기 같이 하면 지금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은 나름 괜찮거든요. 한 6만 4천까지 이렇게 조금 반등이 있는 상황인데 네. 업비트는 지금 9,100만 원대예요. 환율이 워낙에 싸다 보니까 네. 지금 비트코인 매수하는 거는 여전히 좋게 보시나요? 그럼요. 비트코인은 절대적으로 봤을 때 쌍 구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모아가면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보면은 한 번 더 빠진다는 의견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 뭐 메모리 시장, 반도체 시장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 영향으로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한 번 더 폭락할 관점은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네, 그거는 뭐 언제든지 열려 있고 뭐 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사실 뭐 열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서 모아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가격이 뭐 여기서 폭락한다 해도 그 이제 밑에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밑에 빠지는 폭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요. 상방에 비해서. 그러면은 지금 수준에서 좀 모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어제 성쌤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디램을 좀 꽤 매수를 했단 말이죠. 디램 ETF를요. 오늘 폭등이 나오기 전에. 근데 그 이유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디램 ETF가 45%가 빠졌는데 당연히 50%, 60% 빠질 수 있죠. 실제로 50%, 60% 빠질 것까지도 감안해서 현금을 마련해 뒀습니다. 근데 45%까지 빠진 것조차도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싸 보이고. 그래서 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지점에서도 밑으로 5%, 10%더 빠질 거가 두려워서 안 사면 이제 저는 반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주식을 도대체 언제 살 수 있는 거냐? 위로 더 올라가면 사는 거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똑같은 관점이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밑으로 빠질 수 있지만
그 정도 빠지는 것까지 감안을 하지 않고 안 사고 기다렸다가 결국 못 사면 도대체 언제 사야 하는 거냐. 그런 물음이 던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싼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서 매수를 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게, 8만 달러대, 10만 달러대, 이때 샀던 사람이 6만 달러대일 때도 살 수 있는 거지, 안 사고 있다 갑자기 6만 달러대도 못 사고, 뭐 4만 달러까지 빠지면 사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조금이라도 사야 그때에 돼야 더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웅달님 말씀에 완전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못 사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내가 지금 투자하는 거를 분할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오늘 사는 거를 막 3년, 4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만에 끝낸다든가 지금 이 한 번에 뭐 사더라도 뭐 한 진짜 짧은 기간 동안에 베팅을 다 하고 저점을 완벽하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에서 발동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엔비디아 사례로 공부를 했지만 고점에서 사 모아도 3년, 4년 내가 주구장창 모으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저점 기다렸다가 사는 것보다 수익률은 더 크거든요. 근데 단 전제 조건은 3년, 4년 쭉 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논리에 정말 잘 맞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미 지금 고점이 아니잖아요. 이미 50% 하락한 가격이고, 그럼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어도 충분히 좋은 가격인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3년, 4년, 29년 말까지 보고 살 수만 있으면은, 뭐, 무리될 게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29년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올해 10월까지만 딱 살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진짜 다음 주까지만 살려고 그래. 그런 분들은 계속 고민만 하게 될 겁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러다 떨어지면 이제 멘붕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투자의 철학에서 모든 게 기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 반도체 고점 고점이냐 아니냐 막 논란이 많았을 때 그때부터 반도체 ETF를 투자하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뭐 저렇게 쌀 맞습니다. 때는 아니고 어느 정도 비쌀 때부터 3년 분할 매수하면 수익이 충분히 난다.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는 네, 그게 되게 투자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처럼 고점에서 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서 한 50% 빠졌잖아요. 이럴 네, 때 또 평소보다 좀 더 비중을 실어서 사는 막 이런 전략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웅달님은 네.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지금 뭐 좀 열심히 이제부터 투자를 한다 하면은 그건 좀 추천하시나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 어떤 걸 추천한다는 거죠? 반도체나 메모리를 음, 지금 시점부터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치면 그건 괜찮은 네. 전략일까요? 네, 너무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제 제가 디램 ETF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려보면은 디램 ETF를 이때 샀습니다. 이때. 요때. 20% 하락 나왔을 때 이때 샀거든요. 네. 근데 이때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저점에서 아마 한 1.5배는 올랐을 거예요. 이때 들어갔는데 이때 들어가서 40% 수익을 거뒀습니다. 3, 40% 수익을.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다 까먹고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 계좌가 평단가가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10% 안팎.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거 처음에 살 때, 어차피 그때를 잘 생각해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사면 좋지만 이때만 해도요,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때도 퍼가 너무 낮았어요. 막 5, 6, 7 막 이럴 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기다리다가 어떻게 보면 얘가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빠졌지만요. 근데 문제는 이때 만약에 이때 이제 2배 레버리지가 막 나오고도 했는데 이때 몰빵을 했으면 큰일 나죠. 지금 이렇게 빠지면요. 근데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3년 반을 사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29년 12월 31일까지 187주를 나눠가지고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매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거죠. 왜냐면 한 달 만에 폭락이 나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랑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 21년도 이때거든요. 이때.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던 게 이때부터 1년 동안 계속 분할로 사는 거예요. 매일 100불씩. 그러면 이때는 계속 마이너스겠죠. 근데 엄청 힘들죠. 근데 계속 사기만 하면 결국에는 엔비디아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거예요. 근데 저점 기다렸다가 기가 막히게 저점부터 들어와서 매일 100불씩 사면 고통은 없지만 이 물량이 없고 이 기간 동안 안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떨어져요. 이때부터 산 사람과 이때부터 산 사람은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똑같은 논리죠. 디랩도 저는 지금 지금부터 디램을 사는 게 가격이 싸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3년 반을 살 거기 때문에 지금이 고점이더라도 나는 계속 살 거다. 그러면 3년 반 후에 어차피 돈을 버는 거고 올라갔다 떨어져도 그러면 더 땡큐죠. 왜냐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빨리 떨어지면 내가 3년 반을 살 자금이 있었는데 20%, 30%, 40% 떨어질 때마다 이거를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하루 매주 사는 물량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한 달 살 물량을 사는 거죠. 그럼 더 좋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디램 ETF에 살려고 하는 총량이 있는데 그 양의 한 70%, 75% 물량을 지금 샀고 현금이 한 20, 30% 남아있는 상태에서 평단가가 마이너스 10%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물량을 목표치에 7, 80%가 모은 거예요.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게. 음. 그리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지면 제가 갖고 있는 20, 30%로 더 사버릴 거예요. 어차피 목표로 정하고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급하게 빠져줘서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아까 엔비디아 사례는 1년에 걸쳐서 샀으면 더 고통스럽고 계속 마이너스를 봐야 될 텐데, 그러면,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급하게 빠져줘가지고 그 물량을 거의 다 넣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또 감사하게도 거의 막 20 몇 프로씩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평단가도 또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고민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분할 매수를 한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했지만 이 저점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사시면은 벌써 바닥 대비 또 16%가 올랐어요. 어제만 해도 45%가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벌써 그 바닥에서 16%가 올라와 있고 아마 내일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마 더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요때 또 물량을 크게 늘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었다가 폭락이 나오면서 이때 또 물량을 늘렸거든요. 2번에 걸쳐서. 근데 이제 이렇게 2번 찍고 나서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을 남겨놓은 건데, 근데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좀 낮은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보면 또 놓친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타이밍을 잡는 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이 있으면은 사야 되고요. 많이 빠지면. 그리고, 정말로 고점 같으면은, 근데 그 주식이 너무 좋아 보이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저라면 더 분할할 기회를 늘려가지고 그냥 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웅달님이 한 3년 정도 매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매수가 끝나면,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지금부터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네, 저는 지금 가격에서 봤을 때 디램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에서. 만약에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기간까지 말하면은 뭐 한 1년 안에 빠르면 1년 안에 늦어도 2년 안에는 지금 가격의 2배 정도는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비중을 좀 덜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50%일 수도 있고 뭐 70%일 수도 있고 이렇게요. 아,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올리면, 익절, 그러니까 리밸런싱 차원에서 좀 익절을 좀 해두고,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은 좀 길게 한 10년 이상 이렇게 보고 있으신 건가요? 이제 저는 매도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팔아야 될 것과 팔아야 되지 않아야 될 거를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디램 ETF 같은 거는 중간에 매도를 자주자주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수익률이 음. 나오면은요. 근데 이제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건 안 팔고 그냥 가는 거고요. 이제 다른 음. 것들은 많이 오르면은 적극적으로 팔아서 이제 리밸런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스 같은 주식도 많이 오르면은 조금 일부 익절하거나 전량 익절하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폭스 같은 경우도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디램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속스는 거기 안에 비메모리 쪽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D램은 메모리라서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시크릿 음, 커리라서 SOXX보다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매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 지정학 이슈나 환율 문제, 그리고 한국의 그런 이슈에 있어서도 자유롭지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SOXX에 비해서 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번에 웅달님이 한 30% 정도 오르면 30%를 포트에서 좀 덜어낼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뭐 유효한가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헤지 펀드나 사모펀드 같은 데서의 하나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음, 그거를 이제 막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하되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는 정말 감을 못 잡겠어. 막 SK하이닉스로 그렇게 먹었는데 60% 빠져버리면요. 진짜 보통 이거 바닥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진짜 뭐 한 이쯤 돼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만큼 수익 얻었다가 60% 덜어내면은 진짜 멘붕 오실 수도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비슷하잖아요, 저희. 비트코인도 막 한 6, 7천에 싸게 샀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뭐 8, 9천에 1억 안 되는 가격에서 들어왔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50% 맞아버리면 그 가격이 그 가격인 거예요. 한 2, 3년 전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심지가 굳으신 분들은 끝까지 가겠지만, 한 번 더 사이클 밟아서 고점까지 가겠지만, 제가 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못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덜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오르면 덜어내라.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럼 변동성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QQQ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클 때는 한 40%까지도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네. 계속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QQQ 같은 경우는 40%가 거의 안 나오죠. 네, 네. 그건 이제 옛날에 조금 나왔던 것 같고, 2008년 이후로 이제 금융 그 시스템이 좀 바뀌었죠. 네, 연준의 개입도 늘어나고요. 그러고 나서 40%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 가능성은 낮은 것 같고, 그리고 나스닥이 만약에 40%가 빠지면,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S&P 500보다도 더 이제 중요한 게 기술주, 나스닥의 모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스닥이 40%가 만약에 빠진다? 난리가 날 겁니다, 미국이. 그러면 아마 뭐 채무 이런 거, 뭐 정부 부채 이런 거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전량을 다 때려 부을 거예요. 나스닥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빠져도 40%가 빠져도 V자 반등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나스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40% 하락은. 뭐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뭐 큰 폭으로 이렇게 빠지면 갖고 있는 현금을 때려 부어서 막 사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한 20% 하락 나오면은 많이 사면 좋죠. 네. 음, 10%까지는 뭐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20%도 잘 안 나와요.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 위에 많이 빠졌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좀 돈 버는 비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것도 좋죠. 그러니까 정말 자신 없으신 분들은 평소에 그냥 사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뭐, S&P 500이 뭐 15%, 20% 빠지면, 나스닥이 한 30% 빠지면, 그때 이제 왕창 사시고,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가 문제죠. 그리고 언제 오느냐도 모르니까 문제고요. 음, 아무튼 지금 느끼기에는 비트코인과 뭐 디램 정도? 네, 그 지금 좀 싼 거 같으니까 좀 매수하셨다가 한 3년 정도, 3년 이상 바라보고 투자하면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